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여름방학 특집 수포자요 아직은 이르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더운 여름 수학 포기자를 위한 특집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약간 수학과 관련이 좀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 그리고 수학자로도 유명하죠. 그 버트란트 러셀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수학의 원리를 한번 찾아본 만화가 있죠. 만화. 그 로직 코믹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뭐 번역도 잘 돼 있고요. 이 번역하신 분도 그 서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 이해가 아주 이해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버트란트 러셀 그 자서전 인생은 뜨겁게 이렇게 한국 제목이 붙여졌는데요. 이것도 이제 자서전. 네.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수학이라는 게 뭐 러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수학의 어떤 기본 개념을 안다 이거보다는 그 수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수학자들이고 또 그들이 어떤 광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이성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는 게 가장 이성의 최첨단이잖아요. 우리 플라톤이 그 이데아 세계를 말할 때 그 아카데미아를 만들 때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학의 세계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 러셀의 삶이라든지 여러 수학자들 뭐 칸토라든지 뭐 힐베르트라든지 그리고 우리 컴퓨터를 만든 앨런 튜링이라든지 또 불완전성 정리를 제시했던 괴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광기에 사로잡혔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거든요. 가장 이성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성의 끝을 달린 사람들이 가장 이성과 거리가 먼 삶을 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논리학이라든지 우리 수리 논리학이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이성의 어떤 최고봉을 지향하는 그 학문 자체의 성격이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광기랄까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결국 그 학문을 논리적인 걸 찾아가서 그렇게 된 건지, 하는 건지. 상당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수학자들은 왜 미치는가 라는 식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영화에도 보면 무슨 내시라든지 그런 영화들 보면 수학자들 희한하게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은 평범하지는 않았던 그런 삶을 좀 많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괴델 같은 사람은 20세기 1930년 초반에 아주 혁명적인 수학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그걸 제시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국 유태인이거든요.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거기서도 공부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예요. 왜냐하면 이 병원에 있을 때 자기 음식에 독극물을 탄다고 음식물 섭취를 거부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의심병이 너무 심했군요. 그리고 집합, 우리 사실 이제 20세기 수학은 거의 뭐 19세기 칸토의 집합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 칸토 같은 경우도 결국 나중에 집합 공부를 했다가 이제 무한이라는 아주 참 어려운 개념들을 들고 나왔는데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말년에 뭘 했냐면 셰익스피어는 본래 실존 인물 베이컨이다 이런 거 주로 연구를 하고 뭐 엉뚱한 연구를 하면서 결국 정신병원에서 말년을 보냈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분들과 같이 할까 해서 좀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박님과 둘이서 한번 수학 얘기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학을 문과인데 좋아했어요. 특이하십니다. 그러니까 수학 성적은 뭐 이렇게 안 좋았는데 수학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서도 그 교양을 그 이과에 개설된 뭐 들을 필요도 없는데 뭐 대학 수학 뭐 이런 걸 이제 일부러 가서 막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성적은 처참하게 나왔습니다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좀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 오늘 아마 해주실 얘기들 같은 게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뭐 이상한 것만 가르쳐갖고 제가 뭐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여튼 수학에 저는 굉장히 매력을 좀 느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정석 참고서 수학의 정석 이런 거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집합이었잖아요. 홍성대 집합만 열심히 봤는데 사실 집합의 기초가 되는 게 결국 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철학과에서 개설한 논리학 입문이라는 강좌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 나오고 오랜만에
기호 그 있지 않습니까? 포함 기호 나오고 네. 예직 포함 나오고 이래가 결국 그 기호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여러 명제들을 네네네. 수학적 기호로 표시하는 건데 결국 시험은 어떻게든 간신해가지고 네. 뭐 비학점은 받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논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학을 뗐던 기억이 나거든요. 논리학인데 논리에 학을 뗐다. 네. 그렇죠. 되셨다 이거죠. 네. 정말님도 수학은 그렇게 썩 잘하시진 않았어. 저는 이제 특히 그 중학교 때 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을 배우지 않습니까? 정명도 배우고 하는데 그때 1년을 완전히 놀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수학을 따라가기 참 그렇습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네. 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한번 그렇다고 뭐 수학 여러분한테 뭐 수학 공식 오늘 뭐 말씀드릴 건 없고 과연 그 러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수에 대한 관심을 또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등이 아마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로직 코믹스라는 책은 로직 코믹스. 그러니까 이 러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일종의 우리 액자 소설 하듯이 뭐 여기 또 만화 속의 만화 이런 개념을 적용했는데 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수학으로 만든 만화다. 수학 소설, 수학 만화 뭐 이렇게 만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 출신의 그 작가하고 만화가들이 아주 한 7년 가까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책 같아요. 상당히 저자를 보니까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리스 이분이 아마 그리스 분인 것 같고 크리스토스 H 파파 디미트리우.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스 출신의 미국에서 지금 그 컴퓨터 그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썼던 그렸던 만들었던 그렇죠. 로직 코믹스라는 로직이라는 그 논리학과 코믹스 만화 이걸 이제 섞어온 거군요. 자, 오늘 이 책을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책에 결국 저본이 되는 게 우리 결국 러셀의 자서전이죠. 네네. 결국 러셀의 자서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생은 뜨겁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러셀 자서전 같은 경우는 이 러셀이 거의 한 세기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장수했어요? 네, 1872년에 태어나가지고 1970년에 별세를 하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99살에 돌아가신 거죠. 1872년에 태어나서 1970년. 와, 그게 대단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한 세기를 살면서 또 이분이 정말 지금 제목처럼 인생을 뜨겁게 사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도 뜨겁게 하고 또 진짜 뭐 사랑도 결혼을 총 4번 했죠. 공식 결혼만 4번 하고 마지막 결혼은 80에 결혼하셨고 여든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셨고 그다음에 학문에 대한 탐구욕.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자기가 그 10대 중후반에 아주 황량한 시절에 자살을 할까 결심을 했는데 수학을 좀 더 알고 싶어 가지고 자살 유보했다는 거예요. 수학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 지학을 했는데 뭐 경제학 공부, 철학 공부 그리고 나중에 사회개혁가로서 아주 사상가로서 우리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서양의 지혜라고 서양 철학사 이런 책들도 아주 뭐 두루두루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의 문어발, 사상의 재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예전에는 뭐 그리스는 특히 더 그랬겠습니다만 이 철학하신 분들이 대체로 수학을 같이 겸해서 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게 우리 대표적인 사람은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고대 그리스. 그리고 사실 이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종합적인 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학문이 이제 분화된 건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붙여진 것도 19세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철학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논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분파 학문으로 다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99살 거의 100년을 사셨던 버트런드 러셀의 삶과 또 수학 이야기 오늘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99살 그러니까 거의 100세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건강관리도 굉장히 좀 잘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소금도 좀 가려서 드셨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마 그 남극의 청정바다로 만든 건강해 저염 혹시 이 소금을 드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건강해 저염은 제가 특별히 건강해 저염 제주 청양솔트를 가져온 게 남극 호주 남쪽의 그 청정바다 소금에다가 제주 청양고추를 더한 아주
소금이 이렇게 청량해도 되나?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청량하죠. 네. 깔끔합니다, 아주 네. 소금이. 예, 그래서 고기 같은 거 요즘에 그 고추냉이 혹은 뭐 와사비 찍어서도 많이 드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건강해져염 제주 청양 솔트 요거에 찍어 드시면 아주 깔끔하게 그 비린내 나던 고기들도 아주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건강해져염. 네.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가격은 제가 보니까 조금 있는데 충분히 그 돈값하는 건강해져염과 함께하겠습니다. 뭐 사실 러셀 같은 경우가 네. 빅토리아 그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1872년. 근데 그 당시 어린 아이들에게는 과일이라든지 설탕을 못 먹게 했대요. 왜요? 몸에 안 좋다고. 몸에 안 좋다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소금은 먹었겠죠. 고기를 찍어 먹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러셀이 우리 나이로 99까지 장수하게 된 거는 소금 덕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건강해져염과 함께 건강해져염. 네. 자, 그러면 버트런드 러셀의 인생 이야기. 네. 그 러셀의 이제 인생 이야기의 초반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그 로지 코믹스에 나오긴 합니다만 러셀 자서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러셀 자서전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학적 이야기는 이제 로지 코믹스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네. 자, 러셀 같은 경우가 이제 1872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4살 그러니까 1876년 우리로 치면 6살 정도로 봐야겠죠. 6살. 네. 그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이제 펜브로크 로지라고 런던 근교에 있는 저택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죠. 집은 원래 좀 사는 집이었군요. 그 할아버지가 그 러셀 경이에요. 백작. 그 할아버지가 영국 수상을 지내기도 했는 사람이죠. 듀크 러셀. 네. 그리고 수상을 지냈죠. 수상까지 갔어요? 네, 총리도 지내고. 그럼 엄청 잘 사는 집이군요. 귀족 집안이네, 귀족 집안. 그러니까 이 집이 언제 받았냐면 그 예전에 왕실에서 그 자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그 당시 40대였는데 왕실에서 특별히 하사를 한 집이죠. 그런데 이 집에 정원이 딸려 있는데 정원이 한 45제곱킬로. 45제곱킬로. 우리로 치면 6 곱하기 7 6kg, 7kg 하면 42제곱킬로. 가로 세로. 예. 그러니까 정원이 그 정도. 와, 어마어마한 집이네. 그렇죠. 아니 근데 집 자체는 2층 집을 아주 소박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니 땅이 지금 가로 6kg, 세로 7kg인데.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문집이니까 그 아버지는 뭐 그 유명한 19세기에 그 질적인 쾌락을 중시했던 존 스튜어트 밀 있지 않습니까? 밀의 제자이자 친구였다는 거죠. 아버지는. 러셀의 아버지는. 러셀의 아버지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당시로서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산하 제한과 여성 투표권을 지지하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 의원직까지 상실했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 출신이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 뭔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 진보하고 개혁해서 우리는 좋은 세상을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아주 낙관적인 사상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수저긴 하지만. 그 엄마도 뭐 마찬가지인데 엄마도 여러 가지 여성 투표권 연설을 하고 또 살롱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영국에 웬만한 철학자들은 다 그 살롱을 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엄마 아버지는 둘 다 22의 나이로 동갑이었나 봅니다. 22살의 나이로 결혼했는데 결국 이 러셀의 할머니가 나중에 이 엄마 아버지를 대단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를 했거든요. 러셀 할머니가. 그 자기가 어릴 때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자서전 보면. 알고 보니까 당시 이제 형이 결혼하자마자 바로 태어나가지고 형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젊은 남자 가정교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 가정교사가 그때 폐결핵에 걸렸대요.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저 폐결핵에 걸린 젊은이를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가 해가지고 그 내린 결론이 엄마가 좀 같이 살아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 엄마가, 러셀 엄마가. 같이 살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같이 동거를 했다는 거죠. 집에서 같이 엄마, 아버지, 과외 선생님이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는 게 그냥 방 하나 내주고 그냥 살게 해줬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느낌이? 네, 오픈 메리지였죠. 이거를 실천한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완전히 이런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 죽을 것들 하면서
러셀이 이제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 애들은 이제 나쁜 짓이 없는 곳으로 갔단다 이러면 나쁜 짓 없는 곳으로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물어보니까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갔단다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러셀이 아주 쿨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나서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할머니 그렇게 미워했을까라고 했다고 하죠. 야, 그리고 러셀의 자서전을 보면 이게 러셀 자서전도 아주 솔직한 게 서여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여성 관계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 자서전 쓸 때 또 이게 관계되는 사람들이 살아 있고 이러니까 다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은유적으로 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러셀도 이 그 로지 코믹스 책을 보면 둘째 부인 도라라는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둘째 부인이 또 같이 그 비크닐 학교를 만들면서 둘째 부인도 애인을 같이 집에서 00년에 두고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러셀도 자기 엄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때 뭐 이걸 그러니까 뭐 그 당시 19세기도 빅토리아 때 아주 청교도적인 엄격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러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미국에서 마녀사냥 몰릴 때 아주 부도덕하다 이런 빌미가 되기도 했죠. 러셀이 좀 미국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 예를 들면 미국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어린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옹호했다, 부도덕성을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직업을 얻기도 힘들어지고 상당히 고통을 겪었죠. 러셀이. 네네. 하여튼 뭐 6살 때 한 대여섯 살 때쯤 이제 부모님을 다 잃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약간 시골 근교 외곽 정도로. 그렇죠. 런던 근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재미있는 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차가 23살 나거든요. 할머니가 20살 어리죠. 할아버지가 더 나이 많으신 거죠? 근데 할아버지 또 재미있는 게 전처 소생이 이제 6인데 그게 다 자기하고 사이에서 낳은 전처 소생 6이 아니고 자기하고 전처하고 사이에서 낳은 애는 2이고 또 전처가 다른 의붓 아들이 4이 있었대요. 하여튼 좀 재미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결혼을 했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안 돼가지고 이제 수상이 됐단 말이죠. 할머니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 이 할머니의 친자식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큰아버지가 있었다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러셀이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된 게 알고 보니까 자기 집안에서 뭔가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는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로 큰아버지 쪽이죠. 이런 정신 이상으로 이제 있었고. 이상한 생각은 아니군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러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러셀의 큰 아들이죠. 러셀이 나중에 결혼해가 우리 나이 50에 이제 큰 애를 얻거든요. 첫 아이를. 첫 애가 50에 나와요? 나이 50에 나왔는데 그리고 그 큰 아들도 일종의 나중에 정신분열 판정을 받았죠. 조현병 판정을 받았고 러셀의 손녀도 자살을 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보면 유명한 그 철학자 힐베르트 같은 경우도 그 자기 외아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5세 정신병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병원을 찾아가질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아들인데? 그러니까 참 이 수학자들이 또 보면 이 좀 광기들이 느껴져요. 그렇습니까? 러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참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삶이라는 게 항상 이 광기가 나를 덮칠 수 있고 우리 집안에 뭔가 그 혈통적으로 그런 피가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했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증명 가능하고 그런 어떤 수학의 근본, 논리학의 근본을 찾고 싶었던 거 아닌가. 너무 지금 혼돈의 무리에 떠 있다 보니까 뭘 하나 나를 좀 강력하게 잡아줄. 그러니까요. 그게 어쩌면 논리 같은 것일 수 있었겠다. 수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지 코믹스 같은 경우도 이제 토대를 찾아서라고 이제 액자 그 만화겠죠. 그 책 안에 또 책은 토대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나오거든요. 러셀의 삶은 결국 토대를 찾고 싶었다는 거죠. 굳건한 토대. 우리 삶을 지켜줄, 나의 정신을 지켜줄 영혼의 토대랄까, 사회의 토대, 수학의 토대, 학문의 토대, 뭐 이런 굳건한 기초를 찾고 싶었던 것이 이제 러셀의 삶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러셀 집안이 워낙 이제 명문가 집안이고 지성인 집안이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갔겠죠, 뭐.
근데 이 학교는 할머니가 네. 아예 가정교사를 부르는 거죠. 네. 학교가 아니라 네. 그냥 집으로. 우리가 예전에 뭐 조지 오웰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만 퍼블릭 스쿨이라는 게 사립학교를 퍼블릭 스쿨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공적인 대중들을 상대하는 학교고 선생들을 부르고 그렇죠. 가정교사를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가정교사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집안 자체가 그 할머니 이제 동생들이겠죠. 네. 할머니 동생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삼촌들이죠. 진외조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열심히 놀고 신나게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애를 잡고 즐거움을 누리는 인간의 능력은 갈수록 줄어든단다. 너도 지금은 이 저무는 하루를 즐기고 있지만 오늘 같은 여름날의 즐거움은 두 번 다시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애한테? 그래서 러셀이 울고 난리가 나고 참 잔인한 말이죠, 그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해야 천재가 되나? 그 좀 광기가 되잖아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 형이 하나 이제 러셀이 있었는데, 네. 형 같은 경우는 7살이 많았거든요. 네. 그 형이 이제 로지 코믹스에서는 교사가 이제 기하학을 가르쳐 주는데, 형이 이제 처음 그 우리 말하는 유클리드 그 엘리먼트 기하학 원론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네. 그거를 증명을 가르쳐 주고 그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나오죠. 형은? 형한테 기하학 원론을 첨부했다는 거죠. 근데 동생도 그 어깨너머 이렇게 보면서 그걸 좀 흥미를 가졌었나 보군요. 그러니까 여기도 참 재밌는 게 이게 나이차 그래봤자 그죠. 7살 나지만 그렇게 해봤자 러셀이 뭐 어린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죠. 참 천재 집안은 다른가 봐요. 네.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고. 네네. 그래서 뭐 근데 가장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매혹적인 것은 결국 뭐 독일어 여교사도 오고 다 왔습니다만 형에게 배운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 참 매혹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실 이 유클리드 원론 같은 경우는 그 우리도 18세기, 19세기 되면 많이 퍼졌거든요. 우리 조선 시대 이제 성리학자들에게도 보급이 됐죠. 유클리드 뭐 기하학 같은 게? 기하학 원론이. 그래요? 근데 상당히 그 당시 유학자들이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를 깔고 공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유학적인 합리성하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성리학자들 상당히 좋아했다고 나오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실학이 이렇게 좀 그때부터 싹을 틔웠나?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니 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그 수학적인 게 기본 어떻게 보면 여기도 대수가 많이 발전하고 그죠. 다 발전하고 했는데. 그 결국 우리가 과학의 여왕이라고 하면 수학을 꼽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 이제 수학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자 과학자가 하나의 어떤 개념을 뭐 그런 이야기 하죠. 프린시플이라고 하죠. 네. 원리를 완전히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프린시플을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다는 거죠. 랭귀지를 찾아내고 수학이겠죠 보통. 네. 그걸 찾아내 가지고 결국 수학적으로 이제 그걸 풀어내고 그 계산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결론을 다시 물리학적이라든지 과학적 해석을 하면 그게 가장 강력한 과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이제 수학의 역할이 동양에서는 그게 사실은 좀 약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를 굉장히 좋아했던 어린이, 우리 러셀 어린이. 네. 그런데 기하 쪽 해가지고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근데 형한테 왜 근데 공리에서 출발하느냐 이렇게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하학직이라는 게 기하학이 뭐예요? 지오메트리 도형이죠, 도형. 땅을 측량한 것에 나온 거죠, 기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측량하는 거죠, 기하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변형할 때 몇 기 어찌야 몇 어찌인데 땅 측량하는 것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세로변이 뭐 1m고 가로가 뭐 6m일 때 대각선 얼마나 나오냐, 뭐 면적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게 이제 기하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러니까 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고 알아보는 건데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동등 관계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김홍종 그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이거는 한마디로 등호 이퀄 관계라는 거죠. 등호 관계. 네. 근데 사실은 A는 A 이퀄 B라는 게 A가 B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다는 걸로 묶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E는 MC 제곱하듯이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물질하고 사실 같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동등 관계라고 하죠. 네. 이런 식의 등호를 통해 가지고 결국 서로 다르게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같더라. 아. 이런 것들이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개체, 어떤 존재를 이해할 때 네. 사실은 달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같은 걸로 연결돼 있다, 같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돌멩이 세계라든지 인간 네. 3명이라든지 사과 세계 할 때 전혀 각각에 떨어져 있지만 3이라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등호로 서로 같다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 사고의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순차 관계라든지 함수 관계. 네. 예를 들어 순차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거겠죠. A가 B보다 좋고 B가 뭐 C보다 좋을 때 우리는 A는 C보다 더 좋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순서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사전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요리법에 따라가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 라면도 끓일 수가 있는 거죠. 레시피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함수 관계로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그 우리 fx는 y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명수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함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들. 이걸 가지고 지금 현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지율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그 어떤 뭐에 따라서 뭐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알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뭐 구조주의 말씀도 했습니다만 결국 수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체를 알려면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기하학을 좋아하는 우리 러셀 어린이. 근데 그 러셀 입장에서는 그 공리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증명이 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때부터 벌써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왜 공리는 공리로 나오냐 이거죠. 아, 공리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로 증명이 필요 없는 그냥 그렇죠. 무조건 이건 맞는 거.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시작하느냐 이거죠. 그것도 증명이 돼야지 그게 토대가 굳건한 거 아니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형이 너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난 더 이상 너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이 공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가 점은 왜 점이고 선은 왜 선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더 이상 이걸 평행선 있지 않습니까? 평행선. 네네네. 뭐 외곽을 예를 들어 한 직선이 있고 직선 바깥에 점이 있고 이 점을 통과하는 뭐 이런 것들이 평행선 서로 이제 그것이 하나이다라는 걸로 안 받아들이면 난 더 이상 이걸 너하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 그치 뭘 가르쳐 줄래도 같이 가장 기본에 공통되는 게 있어야 이제 이 위에서 뭘 가르쳐 주는 건데. 네네. 공리부터 의심할.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받아들이겠다. 공리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 러셀이 그랬대요? 네. 공리는 지금 말씀대로 증명 없이 그건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아니 그걸 왜 증명을 하지 않느냐? 왜 참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건 공리라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형이 그러니까 이게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셀은 바로 그래서 1-1은 2라는 것 이게 왜 1-2가 되는지를 결국 나중에 내가 그걸 토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그 나중에 화이트헤드라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하고 프린키피아 매스매틱스 마테마테카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그 수학 원리라는 책을 써요. 네. 그걸 거의 뭐 362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1-1은 2라는 걸 증명한다고 시도를 한 거죠. 1 더하기 1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죠. 이 책에 보면. 아니 1 더하기 1은 1이죠. 1인가요? 1kg 커피 더하기 1kg 커피는 1kg 커피 아니겠습니까? 네. 1kg 커피 늘 일당백과 함께하는 1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1 더하기 1은 역시 1위 1kg 커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kg 커피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이제 아이스 커피로 많이 좀 즐기고 계시죠. 아이스 커피 드실 때 특히 그 얼음에 이 1kg 커피에 콜드브루 있죠. 그거 이렇게 딱 따라서 물 타서 좀 섞어 드시면 아주 시원하게 물 대신 그냥 음료수를 이렇게 막 드셔도 아주 시원하고 맛도 좋습니다. 괜히 그 비싼 커피들 드시지 마시고 합리적 가격에 1kg 커피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이렇게 검색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구글 앱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앱으로 쉽게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1 더하기 1은 1. 네. 요건 이제 우리 커피에서는 통하는 거지만 수학에서는 이제 1 더하기 1이 당연히 누가 뭐 의심할 것도 없이 2인데 그걸 이제 의심했던 우리 러셀. 네. 근데 우리가 좀 위안받는 거는 이 러셀 같은 경우도 그 대수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A 플러스 B 가로치고 A 플러스 B 괄호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공식으로 외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외우지를 못했대요. 공식인데 그냥. 네, 그래서 가정교사가 던진 책에 머리를 맞았다. 그러니까 러셀도 뭐 이렇게. 뭐. 야, 그래서 이제 야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라고 네. 멍충아 왜요? 그렇죠. 아니 외우라고. 왜요? 이제 계속 이러다가 맞았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부터 배운 수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밤에 계속 수학 공부만 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몸을 다 해야 한다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양초만 하나 살짝 몰래 켜가지고 네. 그리고 어른들이 만약 올 것 같으면 바로 양초불을 불고 바로 침대 가서 자는 척 하려고 그렇게 양초만 하나 켜고 계속 공부를 했대요 밤새. 참 천재죠, 그죠? 애들 공부를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자꾸 욕심 생겨서 더 하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가 네. 이제 좀 또 일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막 일기장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아니 몇 살? 10살 때 뭐 이런 거죠 다. 라틴어로. 참 좀 다르긴 달라요. 그렇죠? 난 사람은 난 사람이네요. 네. 자, 근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아주 금욕적인 도덕주의자고 할머니가 물론 할머니 개성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악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오히려 그런 거는 러셀한테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행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그건 뭐. 네, 그러니까 아주 리버럴한 느낌을 네네네. 또 가져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이거는 하면 안 돼, 저기는 가면 안 돼, 도서관에 이 책은 읽으면 안 돼, 이런 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국은 속이는 습관이 생겨난다는 거죠. 애들이 거짓말한 이유는 혼나니까 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은. 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금지가 많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 알고 있는 편이 낫다. 비밀이 많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비밀이 많으면 뭐 이상은 그런 말 했습니다만 비밀이 없으면 사람이 너무 허전하고 가난한 일이다라고 했지만 또 어린아이 때 비밀이 많은 거는 상당히 외롭고 불행한 시간들이잖아요. 또 그 비밀을 지키려는 스트레스가 크겠죠. 예. 예.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솔직하게 이 러셀 자세는 정말 솔직하거든요. 성 문제라든지 성욕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문제가 다 나와요. 청소년기에. 예. 그래서 바로 나오죠. 결국 내가 12살 때부터 나의 관심사는 딱 세 가지였다. 12살. 네. 섹슈얼리티, 성, 종교, 수학 이 세 가지였다. 이렇게 나오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 12살 때 유치원 때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하룻밤 같이 잠을 자면서 야, 너 아이 어떻게 낳는지 알아? 성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하는데 남자애가 네. 그게 너무 재미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4살 때 가정교사가 네. 이제 너 몸에 곧 변화가 올 거야. 네. 2차 성징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어느 순간 이 러셀의 말로는 15살에 욕정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15살이 뭐 충분히 그러니까 16, 17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나이로. 그렇죠. 그럼 뭐 이미 왔었어야지. 네. 뭐.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아랫도리가 불끈 달아오르면서 결국 이제 마스터베이션을 하게 됐다. 이렇게 쫙 다 나와요. 요즘 그 마스터베이션은 쓰면 안 되는. 네. 그렇습니까? 민감합니다 요즘에. 네. 또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여자 몸을 훔쳐보고 싶고 또 이게 성과 육체에 아주 몰두하는 동시에 아주 또 갑자기 이상주의적인 순수한 감정이 막 강렬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부 다 그런 순수한 감정도 결국 성의 원천을 두고 있더라. 그렇죠, 사실은 그 반동이죠. 그렇죠. 네. 참 이런 뭐 이야기들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하고 또 종교는 왜 관심 가지냐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네. 그런 대목이 나왔다는 거죠.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보통 이제 종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만들었겠어? 누가 인간을 만들었겠어? 근데 그런 질문에는 대답이 있을 수 없다. 바로 그렇게 묻는 즉시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는가라는 보다 깊은 의문이 자동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인간을 만들었는가라고 나한테 질문하면 그 질문 듣자마자 내가 드는 생각은 그럼 누가 신을 만들었는가라고 나는 반문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 대목을 딱 읽으면서 나는 무신론자가 돼버렸다라고 나오죠. 러셀은 네. 무신론이군요. 네. 러셀은 뭐 나중에 불가지론 쪽도 좀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러셀이 나중에 책을 썼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라는가, 나도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죠. 네. 그런 것들이 또 1930년대, 4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불경스러운 거죠.
어쨌든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 예전에 그 만드리진 신 갓딜루전도 그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 생일을 앞두고 이제 지금까지 가정교사만 하다가 이제 케임브리지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앞두고 그 케임브리지 대학 앞두고 육군 예비학교라는 데를 다녔대요, 잠시. 근데 거기 가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2-3살 많은 형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형님들은 이제 대놓고 이제 나 곧 군대 가고 이럴 거니까 이제 사창가를 드나들고 막 그 어떤 무지막지한 성적 은행을 일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혼자 생각할 때는 러셀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때는 막 성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있다가 그 욕망이라는 게 좀 자기는 러셀 같은 사람은 좀 숨기고 다듬고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대놓고 노골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일몰을 바라보면서 자살을 해버릴까. 그 생각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더 알고 싶어서 자살을 포기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뭐 그 정도 솔직하게 썼으면 아마 뭐 솔직한 그때의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러셀이 그랬죠. 경제학이 너무 쉬워가지고 자기는 수학이 공부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경제학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구나. 그렇죠. 근데 결국 할머니가 또 이렇게 러셀이 약간 이제 학문적 분위기를 풍기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또 되게 그 손자의 그런 것들이 싫었나 봐요. 할머니는 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손자가.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가 이런 격언을 들려줬대요. What is mind? 그러니까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no matter. 알게 뭐야? no matter. 그리고 what is matter? 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never mind. 관심 꺼.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matter와 mind를 가지고 정신이 무엇이냐 물을 때는 no matter라고 대답하고 또 matter, what is matter? 물질이 무엇이냐 물으면 never mind.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물질 그런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그냥 신을 믿어. 이렇게 된 건데 결국 할머니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러셀이 이제 아주 다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책을 쓰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 또 책을 쓰고 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너가 또 사생활을 가졌다면서 하는 압박으로 다가왔대요. 할머니가 책을 쓰는 손자를 보고 너 책도 쓰고 있냐라는 물음이 마치 너 또 사생활 가졌지라는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네, 러셀이 할머니와의 관계가 인생에 많은 영향을 좀 줬겠군요. 그러니까 결국 할머니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로 너무 할머니가 금기를 많이 던져주고 어머니 아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억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그런 이야기로 결국 그것들이 할머니 주변에 수많은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할머니만 모르고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요? 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대여섯 살 때는 할머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막 훌쩍훌쩍 혼자 울기도 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어른이 됐다는 소리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였나? 그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이모가 전해줬는데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모가 와가지고 너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어 빨리 집에 가 이런데 본인이 만세를 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왜요? 아버지한테 아주 맞아서? 많이 맞았다고 억압의 어떤 기억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시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모 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은 부모라든지 어른들이 그만큼 억압의 또 존재가 되지도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워낙 그 부분은 막 사회적으로 절대 금기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나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들었을지라도 그걸 다 아닌 것처럼 잘 포장을 하고 사는데 이런 몇몇 사람들은 그조차도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랄까 이런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혼의 감성에 닿은 것들이 그대로 바로 다 드러날 수가 있겠네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억압을 시키잖아요. 설령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어도 절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하곤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심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 했던 말입니다만 억압된 것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게
정말 지금 이런 욕망이랄까, 그 불안, 두려움, 네. 유혹 이런 것들을 이건 차마 어쩔 수 없으니까 꾹꾹 담아놨는데 그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예를 들어서 그 프로이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축배를 듭시다. 그 독일어로 이제 뭐 비슷해요. 축배하고 구토, 오바이트 하는 안트 쇼벤인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축배를 듭시다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상사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듭시다. 우리 저 사장님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듭시다 하는데 사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구토를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게 사실 구토하고 싶은 거죠. 그 국회의회 연설을 하는데 의장이 이제 자 이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폐회를 선언합니다. 빨리 이거 그만 닫아버리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실언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무심코 이런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죠. 그런 게. 또 이제 전에도 우리 누군가 뭐 대통령 아마 선거할 때쯤인가 하여튼 후보였는데 그렇죠. 뭐 마치 당선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뭐 그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의원직을 사퇴를 하는데 저는 오늘자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맞아요. 참 이게 참 근데 결국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그게 튀어나오고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예언적인 기능들이 하는 거 보면 참 무섭죠. 말이 참 무섭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 좀 썩 좋진 않았던 러셀. 자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합니다. 케임브리지 결국은 장학생이 된 거죠. 케임브리지에서. 바로 이제 장학생의 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참 이 천재 친구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요? 보면 크롬프턴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크롬프턴이라고 변호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나자마자 블레이크의 시를 낭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쿨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임브리지에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이 선을 위하든 악을 위하든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는 선이든 악이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흥분하는 명분들을 경멸하면서 즐기고 모임 같은 것들을 아주 냉소하고 비웃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 자기는 항상 십자군인 거죠. 항상 소수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영국에 맞서는 아일랜드, 대기업에 맞서는 소기업, 가진 자에 맞서는 무산자, 독점에 맞서는 경제. 그런 스타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양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교양인의 자질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즐기면서도 절대 빠지질 않아요. 노름도 하고 뭐 온갖 악행을 즐기는 것 같은데 빠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위약적으로 행동하거든요. 난 나쁜 놈이야. 근데 나쁜 놈이 행동하면서도 그 뭔가 타고난 교양과 양질의 가정교육을 받았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영진 씨가 항상 스스로를 안 남치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런 자질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잖아요. 빠지지 않으면서 빠지지 않는 자신들에게 스스로 약간 좀 자뻑이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재미로 하지 너네들은 여기 중독돼서 뭐 헤어나지 못하지 뭐 술에 빠져 이놈들아 나는 그냥 즐기는 수준이다 임마. 이런 우월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서는 아주 그 고상한 사랑을 하는데 구체적인 가까운 인간에 대해서는 경멸과 정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건데, 근데 이 자기 친구 크롬프턴은 또 그런 또 예를 들어 속물적 교양인들하고 좀 다른 이유가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 하인이라든지 자기 사무실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일거리를 맡긴 정말 큰 대귀족이라든지 항상 똑같은 어조와 똑같은 태도를 지닌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이 2개밖에 없는 오두막에 가서나 정말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궁정에 가서나 태도가 한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뭐 거기에다가 뭐 천재 철학자 무어라든지 뭐 트리벨리언 삼형제라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참 천재들이 특이한 게 많아요. 이 조지 트리벨리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이 신혼여행을 갔단 말이죠. 그 신혼여행 갔는데 자기가 우연히 이제 어떤 숙소에 들어갔는데 자기 보고 조지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호텔 주인이.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 신부가 벌써 기다린 지가 오래됐는데 신랑이 오지 않고 있다. 신부가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친구 조지가 아무리 내가 결혼을 해가 신혼여행을 와도 나는 하루에 몇십 킬로 꼭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 밤 늦게 나 64km 걷고 왔어라고 딱 도장을 찍고 신혼여행을 신방을 들어가더라는 거죠. 64km. 무슨 마라토너도 아니고.
근데 이 천재 삼형제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결혼에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왜 결혼 실패 안 하냐 하니까 우리는 전부 3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거든. 어떤 사람 감각 있고 돈도 있는 여자와 결혼하거든.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지. 아, 그때는 30 결혼이면 굉장히 늦은 결혼이군요. 요즘 좀 40 넘어간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여러 친구들 만나면서 자기도 아주 사교적으로 되었고 그래서 당시 케임브리지에서 한 학년에 한두 명 참가하는 정말 소사이어티라는 아주 모임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치면 뭐 아주 이제 그 재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만 다 완전 엘리트 몇 명만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룹이 나중에 이게 1820년부터 존재했는데 자기보다 10살 떨어진 사람이 그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 그게 이제 이 그룹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그룹의 성격들이. 네. 그 그룹에서는 좀 동성애도 나중에 유행을 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케인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그 우리 버지니아 울프 네. 그쪽 그 부부하고도 아주 친분이 깊었죠. 블룸스버리 그룹이라 해가지고 그 문학 예술을 하고 경제학자 하면서 이래 서로 교류를 아주 깊숙이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케임브리지의 어떤 삶을 보면서 당시 결국 뭐 19세기 영국이 세계 제국으로서 세계를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한다, 지배를 하는 그 엘리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요 이제 자세히 보면 그 달린 단편을 좀 볼 수가 있죠. 핵심에서도 굉장히 그 코어에 있는. 네. 뭐 사실 이런 사람들이 뭐 결국 영국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그 원리를 제시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캠브리지에서 아주 그 장학금도 받으면서 핵심 인싸로 활동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철학 공부, 수학 공부는 하고. 네, 그렇죠. 수학 공부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자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자 문제. 그래서 피오슬 스미스라고 미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에 딸이 한 명 있어요. 앨리스라고. 네. 그 앨리스에게 이제 빠져든 거죠. 앨리스가 자기보다 5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니까 집안에서 또 결사 반대를 하는 거죠. 할머니가 전부 다. 왜? 그 여자는 너를 꼬셔가지고 너 돈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 2만 파운드라고 이제 성인이 되면 돈이 이제 나오게 요즘처럼 신탁을 해놨나 보죠. 그러니까 상당히 돈이 있으니까 뭐 아무리 반대도 내가 돈 있는데 뭐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결국 할머니 쪽에서 나중에 집안 주치의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집안에 본래 이 광기가 있단다. 근데 그 여자의 집도 보니까 좀 친척 중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단다. 그러면 너희 둘이 결혼해가 애를 낳으면 정신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혼 안 할 뻔했다는 거죠. 이런 말 들으니까. 실제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보네 진짜. 네, 많았나 봐요. 근데 나중에 다른 의사를 만나니까 막 웃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애를 낳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애 안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완전 비도덕하고 부도덕한 일로.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피임을 하겠다라고 하면 피임을 하면 너 건강 곧 망쳐서 곧 죽는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뭡니까? 결국은 뭐 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말 이런 참 결들이 많았죠. 그래서 앨리스랑 결혼해요? 앨리스랑 결국 이제 22의 나이로 1894년에 결혼을 하는 거죠. 아빠랑 똑같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결혼할 때도 똑같은 반대에 직면했대요. 엄마에 대해서 또 할머니가 그때 결사 반대. 그 애 이상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흐뭇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 애를 난 뒤를 이어가지고 결국. 근데 재미있는 게 결혼을 처음 이제 했는데 둘 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나와요.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둘 다? 네, 둘 다 부인과 자기가 둘 다 이제 힘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러셀은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해 본 적이 없는. 근데 욕망은 많은데 욕망을 처리하는 방법은 솔루션을 억압을 하고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다 이게 사회에서 억압을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돈도 좀 있잖아요. 이제 몇 년간 해외 여행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몇 년간? 네, 여기 뭐 돈 많으니까 뭐. 와, 그래서 독일도 갔다가 이탈리아로 갔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독일에서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오는 비를 맞으면 결심했던 게 순수 수학에서 생리학에 이르는 각 학문의 철학에 관한 것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한 연장물을 두 가지 분야에서 내가 완전히 한번 내 인생을 걸고 학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나도 한 3년 이렇게 세계 여행하면서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그래서 우리가 그러자면 위대한 방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사마천도 몇 년간 여행을 하면서 위대한 역사가의 자질을 키웠고
뭐 체 게바라도 젊은 시절에 모터사이클을 그렇죠. 타고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을 여러 가지 방랑하면서 경험을 했고 이런 게 필요는 하죠. 예. 요즘 우리 저 젊은 분들은 사실 이럴 기회 자체를 못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꼭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뭐 한 1, 2년 혹은 2, 3년 정도의 방황할 시기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도 어디 뭐 좀 새로운 것들 접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좀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예전에 저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항상 했던 말이 신문만 보는 머리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좀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신문을 안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때그때 시사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만 관심을 가져갖고는 뭘 하겠냐 이런 뜻 아닌가 싶어요. 신문만 읽는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냐. 그렇죠. 매일매일의 그 시사에만 관심 가져갖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씩 인간은 그 이론, 시무라고 할까 이런 현실 어떤 일에서 떠나서 좀 고전적인 이론을 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사는 또 길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결국 옛날 사람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려면 땅에서 자 우리가 갑자기 홍수가 밀어닥치죠. 강이 범람하고 또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땅의 일만 잘한다고 우리가 일 잘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 나는 일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늘을 봐야 되죠. 별자리를 보고 그죠? 그 오벨리스크를 세워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이집트에 그 오벨리스크가 결국 뭐냐 이 막대기를 크게 세워놓으니까 이걸 갖고 해가 비쳐가지고 그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를 보고 결국 언제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우리 이제 도망을 쳐야겠구나. 언제 씨를 뿌려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일을 잘하려면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잘 살려면 한 번씩 여행을 가야 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마님도 여행을 많이 못 가셨죠? 네,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뭐 이 모양이죠. 네, 이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오랜 기간 몇 년을 유럽 여행들을 쭉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각오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시험을 쳤을 때 대학 시험 쳤을 때 나름 감독관을 했던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당시엔 수학자였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유명한 사람이죠. 과정의 철학을로 유명하고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 미국에서는 철학자로 유명하고 영국에서는 수학자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0살 정도 차이 났는데 스승에서 이제 친구로 바뀌어간 거죠. 근데 이 얘기도 그렇게 나와요. 이 화이트헤드하고 나중에 수학원리라는 책을 10년 가까이 같이 공동 집필을 하는데 러셀이랑? 그 러셀이 나중에 화이트헤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러셀이 그 화이트헤드의 이 로즈 코믹스를 보면 화이트헤드의 부인 에블린하고 약간 썸씽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뭐 이 책에는 안 나타나요. 그게 사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무엇보다 하여튼 뛰어난 것은 이 집중력 하나는 정말 경의를 표할 정도였다는 거죠. 화이트헤드? 네. 어떤 식이냐면 여름날에 자기가 이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화이트헤드한테 인사 하나 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화이트헤드가 원고를 쓰고 있는 거죠. 수학적인 그 기호학 원고를. 아무리 옆에 있어도 진짜 눈 한 번 안 들고 계속 그 집중력을 가지고 채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경외의 느낌이 들었다. 뭐 예전에 락강이 딸과 같이 바닷가를 갈 때 한 번도 광물처럼 책을 들여다봤듯이 이런 능력들이 있나 봐요. 광물, 광물처럼. 집중력이 대단한 화이트헤드. 근데 이 집중력이 대단한 만큼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남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를 안 하고 정말 자제력, 절제력이라고 할까 뛰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입장에서는 저러다 미치지 않을까. 저렇게 자제력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하니까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뭐 나중에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 이제 음으로 많이 도와줘요. 몰래. 화이트헤드가 이 좀 경제 감각이 없어가지고 빚을 많이 졌다는 거죠. 근데 부인이 그럼 돈이 없다고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혹시 극단적 행동할까봐 말을 못해. 부인이 결국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러셀을 찾아와. 러셀이 있는 돈 없는 돈, 심지어는 자기 재산이 꽤 있는데도 다 갖다 주고 나중엔 돈을 빌려서라도 갖다 줄 정도로. 근데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하고 화이트헤드가 죽은 지 한 7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중에 참 주변에 말을 했다고 하죠.
부인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부인과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이렇게. 야, 러셀도 대단하네. 대단하죠. 아니 뭐 대단하지. 아무리 뭐 돈이 있어도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그 화이트헤드에 대한 뭐 믿음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네. 존경심 같은 게 분명히 좀 안에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 러셀이 또 가지지 못한 게 그 자제력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그 자제력이 극도로 자제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러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처가 식구들하고 안면을 좀 네. 띄우기 위해 가지고 처가 이제 친척들 만나러 갔는데 그 만나러 가가지고 그 처숙부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처가 쪽 친척이랑 예, 친척의 딸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 감정이 절정에 달해가지고 키스하려다 거절당했다. 뭐 이런 솔직히 다 적어놔요. 그 결혼 와중에도 내가 좀 이런 식으로 우리 처가 쪽 식구 누구 그러니까 참 얘가 특이하죠 이 사람도. 네. 자 그렇게 해서 대학 시절을 이제 쭉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뭐 다 하고 근데 1901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도 쭉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거의 한 30쯤 됐을 때네요. 예. 근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부인 앨리스를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전거를 타다가요? 자전거 타다가.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위선적이다 이렇게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이 내 집사람이지만 자꾸 사람들이 서로 나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을 즐기고 있다. 자기가 쭉 생각해 보니까 서로가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킨다. 네네네. 그리고 자기는 관대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욕먹게 하는 수법이 아주 능하다. 그러니까 칭찬한 척하면서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영진 씨를 다른 사람 앞에서 없을 때 칭찬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저 사람 지금 정영진 엄청 욕을 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화이트헤드 부인한테 가가지고는 우리 남편 러셀이 애들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애들 좀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나서 자기한테 와갖고는 그 화이트헤드 부인은 그 애들 별로 안 만나니까 참 나쁜 엄마 같아요. 애들도 별로 안 돌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간질 좋아하시고. 네.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그렇게 나오죠. 결국 보니까 이게 결국 자기가 집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게 된 게 장모에 대한 혐오감이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기 장모. 러셀의 장모가 알고 러셀의 장모가 항상 하는 말이 남자는 짐승이고 바보고 여자는 성인이다. 그래서 여자는 섹스를 싫어하는 거야. 여자는 성인이고 남자는 바보라도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큰 처남은 로건이 동성애자가 됐는데 장모가 그렇게 남성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것들이 작용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 나오고 또 장인어른이 애인이 있었대요. 장인어른이 성직자인데 또 애인이 있었대요. 성직자예요? 네. 케이크 교도 전도사인데 또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는 다 조각조각 찢어가 버렸는데 또 자기 장모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걸 자기 아들 딸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서로 막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장모님이 묘한 이게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장인이 사망할 때 죽을 때 이제 유언을 남겼거든요. 저 정원사에게 5파운드를 꼭 선물로 줘라. 절대 안 지키고 남편의 의치까지 뽑아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싫어했구나.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자기 딸이 저런 내가 이제 자기 부인을 앨리스를 바라보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은 9년간 더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1901년에 이렇게 지금 안 좋아졌는데 앞으로 그 이후로 9년간 더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몇 년을 한 거네요. 10년을 예, 그렇죠. 결혼은 94년에 해가지고. 네네네. 왜냐하면 이 부인이 그랬다는 거죠, 앨리스가. 만약 러셀 당신 떠나면 난 자살해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한 거지요. 네네네. 그리고 바로 이제 화이트헤드와 10년간 책을 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학 원리라는 책을 냈는데 2,000페이지에 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그 사륜마차를 불러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이 대학 출판부에서 야, 이 책을 내면 600파운드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600파운드의 손실이 예상되니까 우리 대학 평의원회에서 절반을 부담할 테니 왕실 학회가 200파운드를 부담하고 나머지 100파운드는 저자들이 마련하세요. 책을 내면서 돈 자비 출판이 된 거죠. 네. 근데 결국 이 책이 많이 팔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팔렸는데 이 책을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자들도 잘 이해를 안 될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1931년에
불완전성의 원리를 네. 발표하는 괴델이 그 책을 다 읽었고 이해를 했다. 이걸로 나오죠. 네. 하여튼 그 책이 나오면서 결국 러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어떤 러셀의 역설이라고 하죠. 이 책에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라고 크레타 사람이 말했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크레타 사람이 말했다. 나는 자신을 존중받지 않는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나는 존중을 그러면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존중받지 않는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나는 그게 포함이 되나 안 포함되는 가지고 계속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이제 러셀의 역설이라고 하죠. 자기. 네네. 모든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발사에 가서 면도를 해야 된다라는 법령을 발표했을 때 이발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스스로 면도하는 사람을 스스로 면도하면 안 되고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을 이발사는 면도해야 된다. 그럴 때 이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다 걸려버리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언급될 때 그 이제 역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그걸로 아주 유명해진 거죠. 러셀이 사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러셀이 이제 수학의 어떤 토대를 만든다는 자기 자신의 작업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결국 나오게 된 게 바로 앨런 튜링의 컴퓨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러셀의 제자 중에 좀 있으면 말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을 찾아왔고요. 또 비트겐슈타인의 제자가 또 앨런 튜링이거든요. 이 다 또 연결되는 거죠. 보면 참 학문의 세계라는 게 참 재미가 있죠. 네. 과연 또 어떻게 이 제자들이 연결이 되고 또 그 위에 정점에 있는 러셀은 어떤 수학적 얘기를 했는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러면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저희가 버틀런드 러셀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봤고요. 자, 그럼 저희는 러셀 2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